2005년 5월 13일 금요일, 장씨 할머니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양양까지 침을 맞으러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를 태운 버스가 집 앞 삼거리에 도착한 것은 점심시간을 앞둔 오전 11시 40분. 불편한 다리로 천천히 언덕길을 올라 집으로 가는 할머니를 직접 목격한 이웃도 있었습니다. 같이 좀 맞았잖아. 내일 모레 또 가자고. 또 가자 그랬는데. 네. 가자고 근데 난 못 갔지. 내마다 앉아서 못 갔어. 또 다른 이웃 김씨가 장씨 할머니 집을 찾아간 것은 오후 4시경. 며칠 전 할머니에게 빌린 돈 20만 원을 갚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객지에 나가고 혼자 살지만 호탕하고 인심이 좋아 이웃들과 왕래가 잦았다는 장씨 할머니. 그런데 언제든 반갑게 맞아주던 평소와 달리 그날은 여러 번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인기척이 없는데도 거실로 통하는 문이 살짝 열려있어 의아했다는 김씨는 안을 들여다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한 것은 특전사 출신이라는 마을 이장이 도착한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양손과 두 발뿐만이 아니라 입과 코, 눈까지 얼굴 전체에 테이프가 둘둘 감겨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할머니의 시신을 수습해 부검한 결과 더 처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테이프를 벗겨낸 얼굴의 양쪽 광대뼈 주변에 심한 멍이 들어있었고 갈비뼈 골절과 장기 파열 등 온몸에서 심한 구타 흔적이 발견된 장씨 할머니. 근데 이것만 보기에는 사실은 다른 소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굴에 우렬, 또 이로 인한 점출혈이라고 부르는 질식의 소견이 함께 관찰됩니다. 직접 사인은 외상이 아니라 테이프에 의한 질식사. 이것이 의미하는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양손과 두 발을 테이프로 단단히 감은 범인은 무슨 까닭인지 전화선과 휴대폰 충전기 선을 이용해 할머니의 손을 2번 더 결박했습니다. 거실의 화장대와 부엌 싱크대는 물론 방 안의 옷장과 서랍장이 모두 열려있고 내용물이 어지럽혀진 현장. 강도의 소행인 걸까? 하지만 사라진 것은 할머니가 몸에 착용하고 있던 금반지와 금팔찌뿐. 3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현금이 집안에서 그대로 발견이 되면서 강도로 위장한 면식범으로 수사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을 샅샅이 감식했지만 마치 누군가 청소라도 한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무려 12년 동안 미제 사건 파일에 묻혀있던 장씨 할머니의 죽음이 다시 세상에 드러난 것은 지난해 9월. 12년 동안 풀지 못했던 강릉 70대 노인 살인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1cm 남짓한 지문이 검거의 핵심 물증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사건 현장에서 유일하게 발견됐다는 단서. 1cm 남짓한 쪽지문이 남겨진 곳은 바로 할머니 시신 옆에 놓여있던 롤테이프의 안쪽 지관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글자들과 겹쳐 있어서 당시에는 용선 등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용선을 다시 특징점을 잡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12년 전 강릉의 살인사건 현장에 남겨진 쪽지문의 주인은 그곳에서 43km 떨어진 동해시에 거주하던 40대 남자 정씨로 밝혀졌습니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는 명제가 최첨단 과학수사 기법으로 다시 한번 입증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제 사건 해결이라는 경찰의 대대적인 홍보와 달리 정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무죄. 국민참여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 중 무려 8명이 정씨를 살인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테이프에서 나온 지문은 정씨의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씨가 살인범은 아니라는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 이 사람을 거기서 봤다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이 그 범행을 저지를 만한 어떤 경우도 찾아볼 수 없고 유일하게 딸랑 지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입증이 하나도 안 돼요. 아무도 없는 사람 지문 하나 있으면 이거 무기징역 선고해가지고 30년 살릴 수 있겠느냐. 그게 판결의 결론이죠. 전화를 받자마자 할 말이 많다며 바로 만남을 요청해온 정씨.
여전히 동해시에 살고 있다는 그는 경찰이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생각을 모르는 일을 했고 이런 강제사고 해놓고 밥도 안 먹었어요. 내 것을 억울해갖고 한 열흘 동안 승진하고 저 뭐냐 억울한 사람 하라고. 공유 참여 재판. 네. 그러니까 억울한 행동이에요. 제가. 그가 정 씨의 결백을 믿는 이유는 뭘까? 그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면 피고인한테 너 그러면 그날 거기 안 가고 다른 거 뭐 했는지 증명해봐 해서 증명시킬 수도 있지만은 이거 11년 전에 알리바이를 증명시키라고 피고인한테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동해 살고 범행 현장은 강릉이고 동해에서 이 사람이 쓰던 테이프통에 이 사람 지문이 묻어있는 지문이 누군가에 의해서 즉시 말해서 범인에 의해서 그 현장에 올 가능성은 어떠냐 그거는 의문을 던졌었죠. 변호사의 말대로라면은 정 씨는 12년 전 테이프 하나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억울한 살인 누명을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엄청난 우연이 정말 가능한 걸까? 국내 최고의 지문 전문가인 유재설 교수는 테이프에서 발견된 쪽지문과 범행의 상관관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종이에서 지문을 현출할 때 사용하는 니니드링 기법은 손의 땀구멍에서 나오는 땀에 의해서 더 강하게 현출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이 남겨졌을 때는 우리가 손이 촉촉하다 할 만큼의 땀이 있었던 상태였을 겁니다. 실제로 지문이 현출되는 과정을 재현해 봤습니다. 특별히 심한 운동을 하지 않은 연구원이 테이프를 잠시 쥐는 것만으로도 선명한 지문이 현출돼 나옵니다. 범행 현장에서 어느 정도 긴장하고 이러면 땀이 많이 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지문이 남겨질 수 있는 가능성은 평상시보다는 높죠. 장갑을 안 낀 상태에서 일정 시간 동안 거기 머무르면서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현장에 지문을 아예 남기지 않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의 테이프 직원에 남은 지문은 정 씨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밝혀졌습니다. 쪽지문이 간접 증거거든요. 형사소송법상 간접 증거 가지고 범인을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문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범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뭔가가 아쉽다는 거죠. 범행 현장에서 남겨진 범인의 흔적은 정말 쪽지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그런데 프로파일러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범행 현장의 단서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 결박은 상당히 특이한 하나의 선으로 두 개의 결박이 나타납니다. 이 범행을 저지르는 시점에서 범죄자도 굉장히 긴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그 아주 숙달되고 익숙한 매듭이 보편적으로 범죄 현장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경향이 높습니다. 피해자를 결박한 여러 군데의 매듭에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매듭이 보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습벽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실제로 피해자를 결박한 휴대폰 충전기 선과 전화선의 매듭은 3개가 모두 동일한 모양입니다. 산악 구조를 위해 다양한 매듭을 사용한 전문가와 범인이 사용한 매듭의 형태를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올가미를 조였다 풀듯 한쪽으로만 고리를 만드는 방식. 양쪽 줄을 교차시켜 묶으면 원의 크기가 고정돼 버리는 일반 매듭과는 확실히 다른 방식입니다. 저는 아직 이런 매듭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옆에서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어떤 직업군으로 분류해야 될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은. 이 매듭을 쓰는 직업군도 없다. 제 생각에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직종을 찾아다니며 매듭 사진을 보여줬지만 이런 매듭을 쓰는 특정 직업군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정 씨는 이런 매듭법을 알고 있을까? 고민 끝에 증거 사진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게 직접 매듭을 묶어봐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저 손목에 한 번만 묶어봐 주실 수 있어요? 제 손목을. 정 씨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거리낌 없이 휴대폰 충전기 선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고리를 먼저 만든 뒤 담당 PD의 손목에 끼워 한쪽 줄을 조여 보입니다. 원래 이렇게 묶으세요? 평소에? 아니 꺼니면 그렇게 묻죠. 끊이면?
정 씨가 묶은 매듭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매듭과 비슷한 걸까? 하여튼 이 매듭은 좀 특이하네요. 아 왜요? 왜냐면 이렇게 막 꼬아가 하진 않거든요. 일견 보기에는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유사해 보이는데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꼬여져 있는데 얘는 두 개가 같이 꼬이지 않게 같이 나갔습니다. 이 두 개는 방식은 유사하나 동일한 매듭은 아닙니다. 테이프 외엔 그 어디에도 족적과 지문을 남기지 않은 범인. 그런데 싱크대 위에서 경찰의 눈길을 사로잡은 방문자의 흔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되지 않은 커피잔에 묻은 여성의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립스틱의 주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평소 장 씨 할머니와 수양딸처럼 가깝게 지내던 박 씨였습니다. 박 씨가 긴급 체포된 것은 사건 발생 한 달을 넘기며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들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자신이 장 씨 할머니를 살해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전에 빌려간 돈 먼저 갚으라며 욕을 하기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정수기 자루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마구 밟은 뒤 테이프와 전화기 선으로 손발을 결박하고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습니다. 할머니의 금반지와 금팔찌는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들고 나왔으며 나오는 길에 밭에 던져버렸다는 게 당시 박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검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박 씨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자백 내용대로 폭행하고 결박했다고 보기에 용의자 박 씨는 피해자인 장 씨 할머니보다 왜소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범행 도구도 피해자와의 외상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소기 손잡이 때 그걸 압수물로 압수를 해서 갖고 왔길래 제가 갔는데 사람이 죽을 정도에 이를 정도로 타격을 가했으면 이 청소기 손잡이대에 무슨 타격흔이 휘어지거나 하여튼 뭐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흔적이 없었고 비닐 커버도 벗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현장 사진에도 테이프만 보일 뿐 박 씨가 할머니를 가격하는 데 사용했다는 청소기 자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샅샅이 수색을 했지만 박 씨가 버렸다는 곳에서 할머니의 금반지나 금팔찌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박 씨가 범인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였던 커피잔의 립스틱은 박 씨와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 그렇다면 박 씨는 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일까? 어떤 스님이 집에 찾아왔더라. 그 스님이 그 죽은 할머니가 이 집 막내 아들을 노리고 있다. 아들이 죽는다는 스님의 예언을 믿고 하지도 않은 살인을 허위로 자백했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박 씨를 찾아왔던 비구니 스님의 정체였습니다. 최초의 범인이라고 그 긴급 체포한 그 형사가 저 형사라는 그 형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구승이 저 형사의 친누나띠도 알고 보니까. 경찰은 박 씨를 석방한 상태에서 6차례나 더 조사를 했지만 박 씨가 이후 혐의를 계속 부인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진실 반응이 거듭되자 2년이 지난 2007년 4월 결국 박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우린 수소문 끝에 마을을 떠난 박 씨 부부를 어렵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박 씨가 허위 자백을 한 이유는 세간의 소문처럼 무당이나 비구니 스님의 예언 같은 미신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범인으로 몰았어요. 말도 못하게 내 모르는 얘기도 막 했다고 그러고 야 이년아 네가 했잖아. 그때는 난 사과는 취급도 안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법에서 가려주겠지. 얘기하고 나는 내가 거짓말을 들은 대로 다 거짓말을 했을 뿐이야. 립스틱과 DNA 검사는 물론 지문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박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에 대한 의심이 이처럼 집요했던 것은 이 사건의 범인이 면식범이라는 경찰의 초동수사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동수사에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 경찰이 립스틱과 면식범에 집중하는 동안 안타깝게 놓쳐버린 단서들은 없는 걸까? 세월 속에 흩어져 버린 단서들은 최첨단 과학 수사로도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